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무려 35년 동안 한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일본. 당시 일본 때문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1955년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생산은 7만원 수준으로 세계 최빈국이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어 쌍팔년도가 바로 1988년이 아니라 1955년을 말하는 것이죠. 단기기원 4288년이 바로 1955년을 나타내기 때문인데요. 옛날 스타일을 지칭할 때 우리는 쌍팔년도라 말하고 있습니다. 쌍팔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한국이 제 아무리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고속성장하여도 일본은 한국보다 10배나 잘 살았습니다. 1992년 한국의 GDP는 3,501억 달러였는데요. 일본은 3조 9,090억 달러. 정확히 일본이 한국보다 11.165배 잘 살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차트들을 보시면 한국의 GDP는 아직까지도 기울기 62도로 하늘을 가르며 나르고 있는 반면 1990년대부터 일본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를 말할 때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소리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죠. 일본이 현재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1995년 당시 일본의 GDP가 6,400조 원이었는데요. 현재 GD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820조 원. 그러니까 일본의 GDP는 지금으로부터 24년 전보다 500조 원이나 더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같은 기간 한국의 GDP는 3배 가까이 퀀텀 점프를 하며 절대 금액으로는 1,000조 원이 넘게 늘어나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던 한국이 일본 경제를 앞지를 놔도 머지않은 수준까지 와버렸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2023년이면 한국의 1인당 구매력이 일본을 추월한다 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내놓았고, 실제로 지난 10수년간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인 삼성, SK, LG가 글로벌 무대에서 말도 안 되는 속도의 성장을 보이면서 일본의 대기업들이 여럿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본 전자업계의 제왕이라고까지 불렸던 샤프는 삼성과 LG의 기술력 그리고 가격 경쟁력에 따라가지 못해 결국 대만의 흥하이 그룹에 팔려버렸고, 일본의 대표적인 대기업 중 하나였던 도시바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삼성에 덤벼봤지만 미국 원전 사업을 잘못 건드려 심각한 데미지를 입으며 결국에는 SK하이닉스와 컨소시엄에 상당한 지분을 팔게 되었죠. 소니도 비슷합니다. 스마트폰 세계 1위인 삼성이 소니의 안방인 일본에서까지 최근 이렇게 고속 성장하자, 반대로 소니의 스마트폰 판매는 땅을 뚫고 지하실 592층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소니의 스마트폰 사업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유럽과 인도에서 완전히 철수 단계까지 와버린 충격적인 소식은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통해 아주 자세하고 시원하게 알아보실 수 있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영상 아래 링크 남겨둘게요. 이렇게 일본 대기업들이 산산조각이 난 후에도 일본은 여전히 천하태평이죠. 그동안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들에만 말도 안 되는 보조금을 지급하며 일본 내수 시장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나마 일본 기업들이 살만했던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일본의 1위 통신사 NTT 도코모가 애플과 소니에 말도 안 되게 높은 보조금을 뿌린 반면 삼성의 갤럭시 노트 9에는 터무니없게 낮은 보조금을 책정하며 한국 제품을 유난히도 견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최근 일본에서마저 질주하고 있는 삼성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자 일본이 또다시 한국에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습니다. 2019년 7월 1일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시켜버리면서 한국의 심장과도 같은 반도체 산업에 타격이 될 만한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발언과는 다르게 삼성전자는 너무나 빠르게 국산화에 성공하였고, 독일, 러시아, 중국 등의 글로벌 화학기업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로 일본 대신 삼성전자에 납품하겠다고 하였죠. 공격은 일본이 했는데 주도권은 한국에 있는 이 놀라운 상황이 연출되었음에도 일본의 아베 총리와 측근들은 여전히 빳빳한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쓸데없는 자존심인데요. 현재 일본의 아베 정부는 일본 구석구석에 있는 쓸데없는 자존심이란 자존심은 모조리 끌어다 모아 역사상 가장 코믹한 외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웃음기 싹 빼고 한국이 일본에 제대로 된 필살기를 날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이 일본에게 일종의 유예 기간을 준 것이죠. 그런데 말로 타일러도 되지 않으니 다른 방법이 없었고 결국에는 한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세계무역기구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제소한다는 소식을 밝힌 것이죠. 이번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수개월 동안 말도 안 되는 실적을 보여주는 세계 최강의 외교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고 수익률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이미 아실 겁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소름 돋는지 말이죠. 벤터빌트 대학교 로스쿨 출신의 유명인 본부장과 하버드 MBA 출신의 여왕부 실장이 콤비를 이루어 아시아 최초로 영국과 FTA, 아시아 최초로 이스라엘과 FTA, 아시아 최초로 중미 5개국과 한 번의 FTA,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도네시아와 FTA보다 강력한 세파를 체결한 데 이어서 최애국 대우까지 획득하는 등 이 엄청난 일들을 단 몇 개월 만에 이뤄낸 곳이 바로 현재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이 어벤져스급 능력을 갖춘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가 엄청난 자신감을 내뿜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 조치의 성격, WTO 협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였다.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하고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면서 그동안 일본이 여러 국가들을 WTO에 제소해 패보다 승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을 상대로 사전 4패, 한국이 일본에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WTO에서 모두 완승을 거두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한국산 김을 사지 않겠다고 떼쓰다가 WTO 재판에서 한국의 완패한 김 분쟁부터 시작해서 최근 WTO의 결과문이 발표된 공기압 밸브 반덤핑 관세 문제까지 모조리 깔끔하게 한국이 승리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WTO에서 발표한 결과문 원본과 함께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린 이 가슴 뻥 뚫리는 시원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링크도 영상 아래 남겨둘게요. 이렇게 완패를 당하고도 정신 못 차린 일본과 일본을 상대로 불패 신화를 보여주고 있는 한국은 곧 WTO에서 2차 양자 협의를 할 예정이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근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청와대 경제수석 등과 함께 WTO에 대한 전략을 논의하였는데요. 이번 달 중으로 일본과 2차 협의를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차 협의는 일본에게 마지막 동아줄과도 같습니다. 만약 여기에서도 일본이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한국에 대한 보복성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게 되면 한국이 WTO의 DSB, 즉 분쟁 해결기구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쟁 당사국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제3국이 참여하여 심리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앞서 한국이 일본과 WTO에서 사전 전승하였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그것들이 바로 모두 이 분쟁 해결기구 패널을 설치하여 심리한 결과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의 승률이 100%인데 이번에는 누가 봐도 한국의 승리가 더욱더 확실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4건의 WTO 분쟁들에서 일본이 패배할 때마다 한국의 요구대로 일본이 변화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에 못마땅해 한 일본이 WTO에 한국을 제소하였지만 한국이 승리해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었고 일본이 한국산 김 수입 규모를 말도 안 되게 축소해버린 규제도 WTO 패소 후 결국 한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등 이번에도 WTO가 한국 측의 주장에 동의한다라고 판결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이 이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되죠. 이번에 한국이 WTO에 제소한 건도 물론 한국의 완승이라는 결과가 나온 후에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결정 소식이 전해질 것이 너무나도 뻔해 보입니다. 지난번 WTO 일반 이사회에서 한국과 일본이 만났을 때에는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실장이 일본에 계속해서 모든 회원국이 앉아있는 회담장에서 의장에 건의하여 공개 대화를 하자고 요구했지만 자신이 없었던 일본은 한국을 피하느라 바빴죠. 이렇게 일본이 열심히 피하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이 WTO 판결문 원문 내용들을 보시면 한국이 반덤핑 협정 제6조 9항을 위배했다는 일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은 입증하지 못했다. 일본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한국과의 분쟁에서 WTO가 매번 이런 식의 결과로 한국의 손을 들어주니 당연히 일본은 열심히 도망쳐야만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피할 곳도 없습니다. 일본에게 이제 남은 시간은 한 달도 채 되지 않는데요. 2차 협의에서 아베 총리가 한국의 목소리에 응하지 않으면 일본은 국제사회로부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강도 높은 비판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에 WTO에서 한국에 패하면 일본이 치러야 할 대가는 엄청나죠. 한국에서 기회비용이 수조 원대로 치닫으며 완전히 퇴출당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의 미래는 더욱더 어두워질 것이고, 곧 있으면 삼성이라는 엄청난 고객을 잃게 될 수많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은 예전으로 돌아올 길이 없어지게 되는 동시에 그동안 일본이 언론 플레이로 숨겨왔던 진실들이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져 일본의 국가 신뢰도는 끝을 모르고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방과학 연구소를 찾아가 엄청난 미사일 발사 실험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보안상 말할 수는 없다며 미사일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그 미사일은 아시다시피 전술핵급 괴물 미사일이라 불리는 현무포였습니다. 현무포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사거리 800km에 탄도 중량을 2톤으로 늘린 탄도 미사일로 지난 3월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으나 실패한 바 있었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실패했다는 기사를 쓰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실험에서 총 2발을 발사해서 한 발은 성공했지만 한 발은 불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각각 다른 기술을 적용해서 테스트해본 것으로 보았고, 이 같은 실험을 통해 기술적인 과제가 해결됐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 대통령이 시찰에서 한 축하 발언으로 인해 관계자들은 최근 추가 시험 발사에서 성공하며 이제 대량 양산 체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날 우리가 확인한 것은 현무포 미사일뿐만 아니라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지만 자체 개발에 성공한 A4 레이더도 있었습니다. A4 레이더는 차세기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필요한 핵심 장비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은 첫 군사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 발사에 성공해 우리 군은 세계에서 10번째로 군사전용 통신위성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방과학기술의 토양을 단단히 쌓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히며 최근 국방예산 역대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했다고 했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기술로 만들어가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전략 무기들은 우리를 어떤 안보 위협에서도 막아내고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국방 능력을 갖추게 만들고 있음을 자신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번에 우리 군이 개발에 성공한 최첨단 전략 무기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괴물 미사일이라 불리는 현무포와 함께 전투기의 눈이라 불리는 A4 레이더의 개발은 현재 가장 큰 성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A4 레이더는 1000개의 표적을 추적 탐지하는 전투기의 눈으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현대 공중전투 개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A4 레이더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핵심 장비로서 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지난 2014년 차세기 전투기 사업에서 미국의 F-35A 스텔스 전투기를 구입하면서 그 대가로 A4 레이더를 포함한 전투기 개발 4대 핵심 기술을 이전받기로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미 의회가 해당 기술 이전을 금지함에 따라 KF-X는 자초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직접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2016년부터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해왔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놀랍게도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A4 레이더를 포함한 4대 핵심 기술에 모두 성공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는 내년 상반기에 시제기가 나오게 되었고 2020년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KF-X 시제기가 나온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일본도 오는 2031년 양산을 목표로 하는 차기 스텔스 전투기 개발 일정을 내놨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2035년부터 태역에 들어가는 항공자위대 F2를 대체하기 위해 1조엔 한화로 약 11조 1천억 원을 투입하는 후속기 사업 계획을 자민당이 전했습니다. 일본은 미군과의 상호 운용을 높이기 위해 미국의 기술 협조를 요청하고 영국과도 개발 협력을 하며 6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허황된 계획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일본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칼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요타니 시니치라는 일본 군사 저널리스트가 지난 5월 재팬인 뎁스에 쓴 칼럼이었습니다. 일본에는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할 능력이 없고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은 소위 테크노 내셔널리즘의 망상을 품는 자기 분수도 모르는 무리들 뿐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과거 차기 전투기 선정 때도 국내 생산 기반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이 없었고 이 때문에 스미모토와 다이세 등 일본의 방산기업들은 방위 사업에서 철수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그저 기술 이전 없이 미국의 F-35A를 최종 조립하는 데 그쳤으며 현재는 스스로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생산 기반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전곡을 찌르는 칼럼에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최첨단 발모제도 만들지 못하는 나라에서 전투기 같은 걸 만들 수 있겠나? 발모제는 최신의 전투기보다 어렵다. 푸틴의 머리를 봐라.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수십 년 걸리는데 아무런 실적 없는 일본이 참여하면 집만 된다. 전철이나 자동차와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라. 기술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최근 일본에는 테크 기업이 전혀 생기지 않고 도요타 같은 낡은 자동차 산업이나 전력회사만 잘 되고 있어. 일중한 동아시아 중 최악이지. 진짜 완전한 정보화 분야에서 뒤떨어졌다. 이제 전투기에서 한국 이하인 일본. 한국은 4.5세대의 KF-X를 날리고 있다. 한국에서 사면 돼. 국내에서는 일본이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데 왜 우리는 4.5세대 전투기를 만드냐고 비판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일본은 6세대는커녕 스스로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한국의 A사 레이더 개발을 성공적으로 하며 KF-X 사업이 성과를 나타내자 태도가 급변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과 함께 공동으로 KF-X를 개발하기로 하여 8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개발비에 20%를 부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2017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약 5천억 원의 분담금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군 당국과 방산업계는 최초의 국산 전투기 개발이라는 역사적 난제에 도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금난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인도네시아 당국이 KF-X 사업 분담금은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납입을 미루면서 오스트리아에서 전투기 구매를 타진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실은 오스트리아 일간지 디프레세가 지난 20일 인도네시아가 오스트리아 공군이 운영 중인 전투기 구매를 제한했다고 보도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지난 10일 오스트리아에 서한을 보내 오스트리아에서 운영 중인 15대 유로파이터 타이푼 Z 전투기 구매 의사를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지난 2002년 23억 유로를 투자해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15대를 구입해 운영 중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비안토 장관은 유럽 기술과 노하우에 감명받아 전투기 구매를 제한했다고 했는데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오스트리아 전투기 구매를 타진하는 동안 한국과 추진 중인 KF-X 분담금은 여전히 밀려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의 한 국회의원이 인도네시아 정부를 향해 정신을 차리라며 크게 비판했습니다. 무함마드 파한 의원은 인도네시아가 오스트리아에서 15대의 중고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를 구매하는 대신 한국과의 KF-X 협력 프로젝트에 더욱 집중하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파은은 23일 CNN 인도네시아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거의 2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하지만 우리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한국과의 계약을 어기지 말라며 향후 5년에서 10년 내에 우리가 큰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파은은 한국과 협력 프로젝트는 실제로 비싸지만 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 방위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경종을 울리며 한국이 이룬 성과로 인해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 KF-X 개발비를 내지 않고 사려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유로파이터 트렌치1은 지금 현재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오스트리아 최악의 국방 비리와 얽혀 있는데 뇌물을 받았던 당시 전투기 도입 관계자들의 묵인으로 인해 피하 식별장치, 무장 운영 시스템 등의 핵심 기술이 제외되어 현재 제한적인 단거리 공대공 임무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체당 유지비가 7만 3천 달러까지 폭등해서 거의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스트리아는 유로파이터를 곧 퇴역시킬 예정인데 인도네시아는 해당 기체를 자신들에게 매각하라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도 차기 전투기 선정에서 F-35 스텔기 전투기와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를 견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F-35를 선택했지만 지금 현재 이를 도입한 독일은 128대 가운데 전투가 가능한 것은 4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슈페겔에 따르면 독일 공군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대부분에서 심각한 장애가 나타났기 때문에 거의 가동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유로파이터는 유럽 국가들이 공동으로 만든 전투기지만 완벽한 실패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내부 연료 탑재량이 적고 공대지 무장 운용에 큰 제한이 있으며 매우 낮은 내구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매우 높은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또한 단일 업체가 전투기 유지보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개발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4개국의 여러 업체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뿐만 아니라 소모성 부품 수급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인데도 중고 유로파이터를 사려는 인도네시아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자행할 뻔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한국의 A사 레이더 개발에 성공하고 분위기가 달라지자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인도네시아가 지난 3월 감염병 사태를 이유로 전원 철수시켰던 한국형 차세기 전투기 KF-X 기수진을 재파견한다고 영국의 군사 전문 매체 제인스가 보도했습니다. 제인스는 방산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KF-X 분담금 납부 지원에도 PT 디간다라 소속 기술자 100여 명이 한국으로 합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A사 레이더 시제품 제작과 시제기 조립 착수 등이 사업 궤도에 오르자 기술력 확보를 위해 뒤늦게 태도를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